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쯤이 되어서 어김없이 도련님이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요즘 들어 야근이 많다며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숨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제 방에 몰래 들어오는 게 오늘로써 벌써 3번째였어요. 에이, 형수님, 주무세요? 형수님. 옛날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이라고 했겠지만 최근 그들의 이상행동에 저는 숨죽여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제 침대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한참을 서서 저를 바라보았죠.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도련님은 제 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제 방에서 나갔죠. 도련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새아가, 자니? 새아가. 역시 저는 잠든 척 연기를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제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조용히 제 방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저는 결론을 냈어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 했어요.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그날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었나 싶었어요. 경찰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시댁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저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해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일주일만 버티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분가를 할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거든요. 다들 미쳤어. 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다시 제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죠. 저는 재빨리 다시 자는 척 연기를 했어요. 이봐요. 안 자는 거 다 알아요. 아가씨?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알았어요? 당신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시누이가 제게 건네준 파일을 하나 보고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고 시누이는 급하게 제 입을 손으로 막았죠. 미쳤어요? 나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저는 간신히 비명을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보여준 자료들은 보고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올해 42살이 된 여성입니다. 저는 경기도 모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죠. 제 이혼 과정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나이 32살 때였어요. 제가 사는 지역의 작은 강아지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말 쉴 때 강아지들이나 실컷 만지자는 생각에 들어간 동호회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동호회다 보니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이 저뿐이 없더군요. 그래도 동호회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다들 이해해 주셨죠. 가족들 동의가 없으면 키우기 어려운 게 강아지라면서요. 그쯤 남편이 동호회 가입을 했습니다.
신기한 게 남편도 저랑 같은 이유로 동호회 가입을 했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동호회에서도 더 친하게 지냈고 모임이 없을 때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다가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34살이었고 만나는 여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애가 시작되었죠. 남편은 진중하고 속이 깊은 남자였어요. 수다스러운 제가 입을 열면 언제나 제 눈을 바라보며 경청해주는 남자였죠. 남편과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싼 동네여서 그런지 정말 신혼집 전세금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월세집을 구하면 남편 월급으로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아서 분가하자고요. 무엇보다 남편 회사 바로 옆에 시댁이 있기에 남편 출퇴근이 용이했거든요. 그때 제 선택에 친정아빠가 신혼집 구하는 걸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기에 시댁 식구들 성향을 이미 알았거든요. 당시 시어머니는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과도 많이 친해졌던 상태였고요. 남편과 데이트할 때 가끔 시동생이 눈치 없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같이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다만 조금 걱정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시누이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연애하는 3년 동안 본 적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여동생도 한 명 있다며 어떤 사람이야? 미니. 걔는 신경 쓰지 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걔도 당신한테 전혀 신경 안 쓸 거야. 가족끼리도 거의 남남처럼 사는 애거든.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으로만 이용하는 애야. 아가씨가 막내인가? 막내딸이면 집안에서 귀염둥이 역할일 텐데 이상하네. 사실은 말이야. 어차피 당신도 알게 될 테니 솔직히 말해줄게. 시누이는 남편과 도련님과는 피가 안 섞인 남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남편과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자식이었고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시아버지는 없으셨어요. 남편이 3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집에서 정을 못 붙이고 저렇게 겉도나 싶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당시에는 집에 정 붙일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집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났었죠.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저를 크게 살펴주지 못하셨거든요. 시누이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 시누이와 친구처럼 친해져서 잘 지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튼 생각이었죠. 어쨌거나 그래서 시댁에는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간 시누이와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시누이가 문제라면 문제였죠. 신우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 제게 경고하듯 말을 했죠. 네, 아가씨, 저요? 그럼 여기 말고 당신 말고 누가 있어?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 집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기회만 생기면 당신 뒤통수 칠 인간들이니까. 내 말 명심해.
그때는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존대를 해주는데 시누이는 언제나 제게 반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호칭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죠. 제가 시누이한테는 새언니였는데 언제나 저를 부를 때는 저기, 여기, 어이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언제 날 잡아 제대로 호칭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당시 시누이가 말하는 말들은 크게 제 머릿속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날부터 시누이가 제게 엄청난 충고를 해준 거였는데 말이죠. 미니가 뭐라고 하던? 네? 아니에요, 어머님. 별말 안 했어요. 다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녁 준비할까요? 괜히 저로 인해 집안에 분란이라도 일까봐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 집안에 시누이 핏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 넓은 집에서 타인처럼 느껴져서 저렇게 삐뚤어졌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시누이는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 말처럼 집에 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밤늦게 들어와서 자고 가끔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서는 밥 먹고는 다시 조용히 집을 나갔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누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서먹서먹한 사이 좀 풀어보려고 제가 나서서 시누이 생일을 준비했죠. 이상하게 아무도 신우 생일을 챙기려 하질 않더군요. 신우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는 날처럼 그냥 지나가려 했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신우 생일을 챙겨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일이라 생각했고요. 당신은 어쩜 오빠가 돼서 여동생 생일도 그냥 건너뛰려고 그래? 너무한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 생일 챙기는 거 조민이가 싫어해. 자기 생일 챙겨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좀 살갑게 해봐. 사실 이땐 남편의 말이 좀 거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챙기는 거라고 말을 할 때 마치 시누이는 남편 가족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시누이가 왜 시댁에서 겉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시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대한다기보다는 마치 하숙생 또는 동거녀 정도로 생각하며 대하는 게 보였었죠. 그래서 안타까웠고 제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누이는 제게도 삐딱했었죠. 싸구려 동정 따위는 집어치우지. 누가 누굴 동정해. 난 당신이 더 불쌍하거든. 저런 식으로 군이 저도 더 이상 다가서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 1년차쯤 되었을 때 친정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집살이 괜찮냐며 정 힘들면 신혼집 구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돈 많아? 내가 생각하는 신혼집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아빠 돈 많다. 가진 게 돈뿐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만 말해. 바로 사줄 테니까. 됐네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나 시집살이 하는 거 나쁘지 않아. 시댁 식구들 다들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그러면 다행이다. 시댁이 아무리 좋아도 가끔 조서방이랑 놀러와. 아빠 심심하다. 네. 상민 씨한테 말해보고 이번 주에 놀러 갈게, 아빠. 아참, 건강은 괜찮아? 아빠를 자주 못 보니까 걱정되네요. 이 나이에 아빠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다. 아직은 내가 조서방보다 근육도 많을걸. 그러니 아빠 건강일랑 걱정 말거라. 어렸을 때는 친정아빠와 친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당시 저를 방치하고 일만 해야 했던 아빠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의 슬픈 숙명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아빠에게 먼저 부단히 다가갔고 우리 부녀 사이는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다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거였죠. 그래서 더욱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번은 일이 바빠서 찾아뵙지를 못하다가 한 달 만에 친정집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가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아빠에게 물어보니 살이 7kg이나 빠졌다고 하더군요. 단 한 달 만에요.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시냐, 설마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대장암 4기셨어요. 불과 3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저라도 정신을 다잡자 생각했어요.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빠한테도 마음 굳게 다잡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아빠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단 2달 만에 저희 부부를 불러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셨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허무했고 황망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게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란이 두고 먼저 떠나니 이 마음이 무겁네. 조서방, 내 딸 좀 잘 부탁하네. 그리고 아빠 앞으로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꼭 집 장만해라. 직접 해주고 싶었는데 힘들겠구나. 아빠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꼭 자신의 유산으로 집을 장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빠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도와줄 테니 분가를 하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가 무언가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볼 때마다 집을 사서 분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진작 그 말씀을 들을 걸 후회가 되었죠. 그렇게 아빠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도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저와 함께 지켜주시며 아빠 가시는 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그리고 아빠가 신신당부한 대로 변호사를 통해 아빠 재산을 상속받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빠 재산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아빠가 당시 사시던 집은 워낙 시세가 많이 올라 비싼 아파트이긴 했지만 저는 그 아파트 하나가 아빠 재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게 신혼집을 구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니 꽤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상가를 3개나 가지고 있었고 현금 재산도 20억 가까이 있으셨죠. 아빠 유산 상속받는 과정을 남편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남편이 제게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한테 이 정도 유산 받은 거 어머니나 내 동생 성진이한테 절대로 비밀로 해. 특히 조민이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그리고 특히 아가씨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장인어른께서 평생 일구신 소중한 유산인데 딸인 당신이 지켜야지. 그렇긴 한데 그저 제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곳저곳에서 아쉬운 소리가 들려올까봐 남편이 미리 주의를 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돈께서 재산을 많이 남기셨다고? 그래, 얼마나 남기신 거니? 서울에 상가도 있다고 하던데. 무슨 구에 있니? 몇 평이고? 어머,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시어머니께서 상세하게 제 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말을 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비밀로 하자더니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 왔던 아빠의 여동생인 작은 고모가 이리저리 말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이었죠. 참 황당했어요. 덕분에 제 입장만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우리한테 숨기니? 나 좀 서운하다 얘. 내가 그 유산에 대해서 알면 뭐 달라고 하니? 너도 참, 에휴.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딸처럼 예뻐해주면 뭐하노. 본인이 나를 이렇게 남 취급하는데. 에휴.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 뒤로는 계속 제 유산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분주하게 알아보고 있으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고모 연락처까지 알아내서는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아, 네 시모가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를 주셨다? 우리 어머님이? 왜? 뭐라고 하셨어? 나 참 기분이 나빠서는. 아니, 전화해서 다짜고짜 미란이 네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하는 거 있지? 내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빨리 말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 내가 성질 같아서는 같이 큰 소리 치려다가 미란이 네 생각에 참았다. 네 시모 대체 왜 그러니? 나보다 어린 게 반말을 찍찍하질 않나. 딱히 작은 고모에게 뭐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시어머니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지내는 방에 들어갔는데 도련님이 저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책장에 다시 무엇을 넣더라고요. 도련님, 뭐 필요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 형수님.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제가 뭐 찾으시냐고 물으니 아니라면서 급하게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책장을 살펴보니 아빠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어요. 아빠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3개의 상가들이요. 임대를 줬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제가 방에 들어오자 급하게 다시 책장에 꽂아 넣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저런 걸 훔쳐보는 게 영 기분이 나빠 그 뒤로 그 계약서들과 중요한 자료들은 따로 숨겨두었죠. 그러니 나중에는 직접 제게 말을 하더군요. 형수, 유산 많이 받았다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들 그냥 은행에서 아무 의미 없이 썩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이자보다 더 많이 돈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며 제게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이걸 저한테 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요. 그래서 도련님이 내민 서류를 읽어보는데 헬스장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마지막 장을 보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총 15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 친정아빠 유산으로 자기 사업 자금 15억을 달라는 말이잖아요. 15억을 지금 투자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아빠 유산은 제가 막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투자하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네?
이거 형수님한테도 엄청 좋은 기회예요. 그거 보세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막말로 1,500만 원 투자해달라고 해도 고민을 했을 텐데 15억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끝까지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자 나중에는 도련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꽉 막혔어요? 그 돈 어차피 은행에 있어봤자 죽은 돈이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이거 기회라고요.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급하게 사업 제안서를 챙기더니 자기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갔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15억을 투자하라며 달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죠. 그 돈이 자기 돈이야? 어디서 달라 말라야, 이 싸가지 없는 녀석. 그러면서 남편은 당장 도련님 방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이러다가는 형제간에 싸움이 생길 것 같기에 제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분가나 하자고 했죠.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분가할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시어머니가 또 제게 유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낡았다며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내가 아는 동네에 새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데 새아가 거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를 보니 무척이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못해도 15억 내외로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의도를 알아채고는 말을 돌렸죠. 에이, 어머님 구입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구경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구경하고 오세요.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 거지. 아니다. 내가 이참에 집을 바꾸려고 해. 그래서 그 집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 친정아빠한테 이미 받은 집이 있어서 집을 더 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분가하려고 사는 집까지 하면 3주택자가 되는데 그건 세금적으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내 명의로 사야지. 네 명의로 왜 사니? 이 집 팔면 6억쯤 나오니까 네가 10억만 도와달라는 말 아니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시댁 식구들이 제게 돈돈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주신 돈은 아버지 돈이기에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마치 도련님처럼요. 내가 그동안 너 먹이고 입혀주고 내 집에서 채워줬다. 그런데 그 보답이 겨우 이거니? 이거야? 생각해봐라. 그 돈으로 집을 사도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들 거 될 건데 왜 손해라고 생각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부탁을 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지.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부부 시댁에 살면서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청소며 저녁 준비까지 도맡아서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한 걸 떠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변한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제게 가족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일이 갑자기 생겨 밤중에 다시 출근을 했고 저만 혼자 방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인기척에 잠이 깼는데 캄캄한 밤이었죠.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도련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바로 상가 계약서였어요.
그걸 왜 그리 미친 듯이 찾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진작 그걸 다른 곳에 숨겨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도련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찾으니 순간 무섭더군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 도련님이 계약서를 찾다 포기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듣고 말았어요. 나지막한 도련님의 목소리를요. 신발, 어디에 숨긴 거야?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런 일은 다음 날에도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합세하셔서는 제 방에 들어와서 저 몰래 아빠 상가 계약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들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다 못해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분가를 하자고 했어요. 어서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제 본능이 미친 듯이 제게 외쳤거든요. 당신 가족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너무 미안한데 솔직히 나 무서울 지경이야. 어머님이랑 도련님 이상해 보일 정도라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데 무슨 1등 로또 용지 찾는 것처럼 우리 아빠 상가 계약서를 찾고 있다고.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원래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돈의 유혹에 잘 넘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저렇게까지 갑자기 변하는 이유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서둘러 분가하자. 멀리 떨어져 살면 좀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지면?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땐 내가 가족하고 연을 끊을게. 남편은 제게 사과를 하고는 바로 분가 준비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 주에 부동산에 찾아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어요. 적당한 아파트를 찾자마자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댁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이사가 2달이나 걸리더군요. 저는 2달만 참자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2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끔찍한 수준이었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2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제게 외주를 주는 업체와 미팅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으셨어요. 회를 드시고 있으셨죠. 왔냐? 씻고 와서 회 좀 먹어라. 광어인데 아주 맛나다. 네, 그런데 저 배가 안 고파서. 이제는 우리랑 밥도 같이 먹기 싫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간단하게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분가를 하더라도 최대한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분위기 맞춰주며 회를 몇 점 먹었죠. 하지만 역시나 유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형수가 가지고 있는 상가 보니까 100평이 넘던데요? 순간 헉했습니다. 어떻게 평수까지 알고 있나 했어요. 그렇게 꽁꽁 숨겨두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결국 찾아보았나 싶었죠. 제가 외출을 한 사이 제 방을 뒤져본 게 틀림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참고 말했어요. 네, 어떻게 다 아시네요. 그 정도 평수면 제가 구상하는 헬스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 저한테 빌려주세요. 임대료가 비쌀 텐데. 넌 지금 네 시동생한테 임대료를 받겠다는 생각이니? 자리 잡으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까? 이건 뭐 남보다 못하니? 형수 부자잖아요.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이 어지간히 쪼잔하게 그때 신우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며 한 소리 했죠. 우리 어머니 대단하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새언니 조심해요.
돈 지키려다가 한 방에 훅 가요. 저거 하는 말하고는 조용히 못해? 너는 헛소리 하려걸랑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참았죠. 적당히 광어회 몇 점을 먹고는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오기 시작했죠. 순간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숨을 쉬는 게 힘들어졌으니까요. 저는 급하게 방을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말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방에 시어머니께서 있으셨어요. 어머님, 119 좀 불러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두통약이나 먹고 방에서 자라고 했죠. 호들갑은? 너 술 마셨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때 시누이가 방에서 나와서는 119를 불러주었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도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차분하게 119를 불렀죠. 네, 땡땡 아파트 땡땡동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이거사, 바쁘신 분들을 왜 불러? 그냥 누워 있었으면 어련히 좋아질 텐데 쓸데없는 짓을.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시누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전화하지 말라면서요. 저 그때 말이 안 나와서 소리를 못 질렀지 하마터면 욕할 뻔했죠. 저는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끝까지 신고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119에 전화를 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19가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스럽게 한다며 한마디 하셨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며 위세척을 했습니다. 혹시 버거 드셨어요? 네? 글쎄요. 회를 먹긴 했는데 보거는 아니고 광어회인데. 그래요? 버거는 안 드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거는 왜요? 증상이 버거 독 중독이랑 비슷하셔서요. 일단 며칠 입원하시고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중간에 상태가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제 손을 잡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오열을 했었어요. 저는 그 사건으로 이제는 시댁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마비 증상과 호흡곤란이 보거독과 흡사했거든요. 다 같이 먹었는데 왜 하필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그리고 네가 먹은 거 보거도 아니었다. 그냥 광어회였어. 너도 다 알고 먹었잖니?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먹고 와서는 엄한 사람을 의심해?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는 이게 뭔 난리라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할 말입니까? 저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분가할 거예요. 결국 남편이 참다 폭발을 하고 말았죠. 병원에 경찰이 찾아오긴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제가 먹은 건 보고회가 아니라 광어회이기도 했어요. 시댁의 남은 회와 구입처를 조사한 경찰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게 제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보거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도 있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순간 내가 미쳐가고 있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간신히 살아서 퇴원한 저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져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2달이 다 되어 분가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댁에 있는 제 짐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를 죽이기라도 한다니? 나 참, 호텔까지 가서 지내고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형수, 정말 섭섭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돼요? 그런데 그날 우리도 그 광어에 같이 먹었어요. 형수도 봤잖아요. 참나. 그럼 우린 왜 멀쩡합니까? 자기가 어디서 이상한 거 먹고 와서는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저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숨막혀 죽어갈 때 저를 외면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때 시누이가 없었다면 저는 분명히 질식사로 사망을 했었을 겁니다. 저는 급하게 미리 예약한 이삿짐 센터 분들에게 짐들을 맡겼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하고는 제 방에 들어가 나머지 짐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꿈치에서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발꿈치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바늘 같은 거를 실수로 밟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계속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짐을 정리해서 이삿짐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로 이동을 해서 이사갈 아파트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사물들이 2개로 보이더군요. 급히 차를 갓길에 대려고 하다가 그만 졸도하듯 쓰러져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크락션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죠. 당신 괜찮아? 이제 정신이 들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여보. 알고 보니 제가 뱀독에 중독된 거였습니다. 시댁에서 제 짐을 챙길 때 발꿈치에 찔리는 듯한 느낌은 뱀이 문 거였어요. 병원에서 항독소 혈청을 맞아 간신히 살아난 거였죠. 119에서 집을 수색했는데 뱀은 못 찾았다고 하더라. 다행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독뱀들 혈청을 맞았는데 운이 좋아서 살았대. 만약 희귀종 독사였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라. 아니, 집에서 독사한테 물린 거니 운이 안 좋은 건가? 뭐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지 뭐. 그 말에 저는 시누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고의로 의도한 거였죠. 이전에 있었던 보거독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들이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운 나쁘게 시댁에 독사가 들어온 거라고 경찰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당시 시댁집 뒤에 큰 산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이 1층이었거든요. 집에 독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 집에 있다가 독사한테 물렸다는 소리 듣도 보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동남아예요? 인도네시아냐고요. 아이고, 진정하세요. 그럼 독사가 아니면 뭔데요? 모두가 독침이라도 쌌대요?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아마존입니까? 막 독침 쏘게? 쏘면 누가요? 누가 쏴요? 그때 정밀한 씨 혼자 방에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진술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 아직 뱀 있을까봐 싹 다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경찰들에게 터무니없다고 항의를 했지만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분가를 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독살 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은 오열을 했죠.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일들은 모두 우연이야. 아무리 내 가족들이 돈에 눈이 멀었지만 그런 믿을 수 없는 짓까지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제 당신 식구들을 못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제 선택을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살자고도 해보고 나중에는 단둘이 이민을 가자고까지 남편은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만이 답이라고 했죠. 남편은 그동안 제게 닥친 사건들을 보았기에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결국 이혼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이라며 그동안 제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근사한 파스타를 만들어주더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이런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없더라.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해봤어. 맛이 없어도 잘 먹어줘.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이혼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 참, 나 주방에서 소금 좀 가져다 줄래? 그래, 잠깐만. 그때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신우이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신우이가 다급하게 제게 말을 했죠. 아니, 새언니, 새엄마가 아니었어요. 새엄마가 아니었다고요. 네? 그게 무슨... 오빠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오빠였다고요. 혹시 오빠가 음식 같은 거 주면 절대 먹지 말아요. 아니다. 그냥 당장 그 집에서 나와요. 당장 나오라고요. 저는 신우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누구 전화야? 아, 아가씨 전화야. 이상한 소리 하길래 그냥 끊었어. 사실 신우이가 제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친정아빠가 가지고 있던 상가계약서를 찾다가 못 찾고 나간 날이었죠. 그날 밤 신우이가 제게 와서 해준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보고회를 먹고 갑자기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도 시어머니에게 이미 증여가 끝난 상태였고요. 신우이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 일부러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우이가 시댁을 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설마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까지 악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에 제가 보거독에 당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알았어요. 신우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시댁 식구들 중에 누군가 시아버지를 독살한 것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노린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금을 가지고 온 남편이 제게 어서 파스타를 먹으라고 했어요. 식으면 맛없어. 어서 먹어.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저는 신우이가 절대 남편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방금 전화로 신신당부를 하며 알려주었지만 남편이 가져온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만든 파스타를 후루루 먹자 그 모습에 남편 입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다며.
그래, 나도 먹을게. 그리고는 젓가락을 드는데 남편이 파스타를 먹지 못하더군요. 한참을 자기 파스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혹시 이 파스타 당신 거랑 내 거랑 바꿨니? 남편이 소금을 가지러 간 사이 제가 파스타를 바꿔두었습니다. 남편 것과 제 것을요. 내 거가 양이 더 많아서 당신 거랑 바꿨어. 왜? 그러면 안 되나? 어서 먹어.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이 파스타를 먹을 때까지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파스타에 손을 못 대더군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왜? 못 먹겠어? 왜? 왜? 먹으면 안 되는 거라도 내 파스타에 넣었던 거니? 그래서 내 거랑 바꾼 당신 파스타 못 먹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못 먹는 거라니. 그런 게 아니라면 먹어보라고. 먹어서 증명해봐.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파스타를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독살을 당할 것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제가 죽는다고 얻을 이득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들이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일을 저지른다면 분명 큰 이득을 노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도 아니고 도련님도 아닌 바로 남편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면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은 남편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 모든 재산이 남편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친정아빠의 모든 유산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남편 핸드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남편이 병원에서 제 간호를 했죠. 그때 남편은 좋은 남편처럼 보이면서 의심을 피하려고 했는지 병원에서 먹고 자며 저를 간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밤에 남편이 잘 때 몰래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인터넷에는 수많은 독살 관련 페이지를 여러 번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뱀에게 물린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셀모사 농장에서 뱀을 구해와서는 바늘 끝에 그 독을 묻혀둔 거였어요. 살모사 독을요. 그리고 제가 이삿짐을 정리할 때 그 바늘을 제가 밟을 수 있게 설치해 둔 거였죠. 보거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어회를 먹어서 제가 중독된 게 아니라 제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에 그 독을 넣어둔 거였죠. 당시 시댁에서 보리차를 마시는 사람은 저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실패를 하자 남편은 최종적으로 청산가리를 구해와서는 제가 먹을 파스타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알고 남편 파스타와 바꿔둔 거였어요. 제 파스타에 청산가리를 타두었으니 남편은 당연히 제 것과 바꾼 파스타를 절대 못 먹은 것이었고요. 그때 집으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죠. 경찰들은 남편을 바로 체포했어요. 저는 증거로 남편이 만든 파스타와 남편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국과수에서 파스타를 조사해보면 청산가리 흔적이 나올 것이었어요. 결국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먹기로 되어 있던 파스타에서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청산가리 성분이 나왔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수많은 독살 관련 인터넷 페이지들은 그저 단순 호기심으로 찾아본 거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깃이 거짓말이었어요. 법정에서 검사님을 상대로 통할 리가 없었죠.
남편 핸드폰은 그동안 지운 메시지까지 모두 복구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편에게 보거독을 판매한 업자와 청산가리를 판매한 업자까지 모두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남편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먼저 잡혀가서 구속수사가 진행된 남편이 검사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주도해서 시킨 거라며 자기 엄마가 주범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엄마까지 파는 놈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 찌질해지더군요. 그렇게 조사가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시아버지 죽음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이 부분은 남편에게 보거독을 제공해준 업자가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드러났습니다. 사실을 숨기면 남편과 공범으로 묻겠다는 검사의 말에 보거독을 판 업자가 벌벌 떨며 다 고백을 했죠. 결국 시누이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시누이는 남편과 시모에게 신발을 던지며 욕을 했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제가 급하게 다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그런 거라고.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새언니, 아니지. 편하게 이름 불러주세요. 저도 이제 이혼할 거라 그 집사람 아니에요. 네, 미란 씨. 사실 집안에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해뒀어요. 미란 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은 직후부터요. 저 사람들이라면 또 돈에 눈이 멀어서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봤어요. 조상민, 그 인간이 미란 씨 보리차에 이상한 거 타는걸요. 그게 보거독이었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영상을 확인해서 미리 알려주질 못했네요. 아니에요. 그때 미란 씨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고마워요. 119 불러줘서.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든 혐의가 인정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남편에게 8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각각 5년형에 처해졌죠. 저는 그 판결을 기반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지금도 제 전 시누이였던 미니 씨와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미니 씨를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가주고 있습니다. 미니 씨도 제 친정아빠 기일이 되면 저와 함께 찾아주고요. 저희 둘 다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사건을 함께 이겨낸 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묘한 동지애 같은 게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미니 씨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해서 내년쯤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게도 재혼 생각 있냐고 미니 씨가 물어보았어요. 그 물음에 저는 온몸을 흔들며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죠. 그만큼 제게 결혼 생활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제 사연을 풀어놓고 보니 속은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